조심히 살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이영우 교수입니다. 아, 제가 행정학을 학부 때부터 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근데 이제 박사 때 되면은 스페셜티, 이렇게 자기 주제, 자기 전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행정 철학이랑 행정 심리학, 조직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 그쪽에 논문을 썼어요. 근데 철학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머리 아픈 거다, 쓸데없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사실 철학은 뭐냐 하면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항상 근본적인 정의를, 아, 질문들을 합니다. 그죠? 우리 저기 뉴튼, 만류 인력, 중력을 발견한 건 아닌데, 뉴튼도 질문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뉴턴은 이게 왜 떨어지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답으로서 이론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저는 철학 뭐 누가 무슨 얘기 했네, 뭐 이런 거는 저도 잘 기억 안 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항상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철학이 부재한 세상인 것 같아요. 뭐 철학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마르크스주의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누더기 같은 철학이라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해보면 허접한 게 드러나는 철학입니다. 뭐 그것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제가 7월에도 한번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마르크스주의를 한번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자, 최근에 작고하신 우리 김수미 선생님, 아주 희대의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밈으로 돌아다녀요.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우리 공유를 같이 예, 여기서 공유해서 돋보기 컴퓨터 소리 보면 스테레오. 네. 자, 그럼 다시. 자, 이게 희대의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저기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압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직도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이 영상 아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우, 이 XX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마르크스를 엄청 까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좌우 균형이 돼야지. 저는 뭐라 그러냐면요. 거짓말쟁이하고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최소한 전개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짓말을 하나하나 벗겨야 됩니다. 까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들이 돈을 풀어갖고 사람들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면 거짓말인 거를 드러내도 돈 때문에 따라가고. 자, 그래서 자, 대표적인 거짓말인데요. 제가 이걸로 글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 소리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나올까요? 소리가 안 나와도 이거는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우리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도 안 나오나요? 일단 여기 화면 여기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럼 일단 시작할까요, 이거? 짧은 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트럼보라는 미국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1950년대일 거예요, 아마. 60년대인가? 어, 아무튼 한참 전입니다. 그맘때. 그 달튼 트럼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산주의로 활동했는데 헐리우드에서 그 문화예술계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막 공산주의자 활동을 한 게 드러나가지고 의회 청문회에 물려갔어요. 근데 너 공산주의자냐? 그랬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영화는 2016년도에 개봉한 트럼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많이 미화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딸이에요. 이 사람이 트럼보인데 자기 딸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막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재생하겠습니다. Dad, are you a communist? I am. Is that against the law? It is not. I love our country. And it's a good government. Is Mom a communist? No. Am I? 화면 Why don't 멈춰. we give you the official test? 멈췄어요? 네. Mom makes your favorite. 잠깐만요. Payment? 다시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빠 공산주의예요, 아빠? 그랬더니 그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야. Dad, 아빠가 난 우리나라를 사랑해. 괜찮은 정치지. 엄마도 공산주의자예요? is that against the law? It is not. I love our country. 어, And it's a good government. Is Mom a 보이세요, communist? No. Am I? Why don't we give you the official test? 자, 이제 아빠랑 딸이 대화해요. 아빠가 공산주의자예요? 물어봤더니 그거 불법 아니에요? 네, 아빠는 공산주의자고 얘기했어요. 예. 난 우리나라를 사랑해. 그럼 엄마도 공산주의자예요? 아니. 저는요. 공식 테스트를 하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도시락은 햄치즈 샌드위치야. 근데 학교에서 도시락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너 어떡할래? 내 딸이 나눠 먹을 거예요. 일자리 찾지라고 안 하고 나눠 먹을 거야? 안 하죠. 돈 빌려줄 거야? 아니요. 그냥 나눠줄 거예요. 이런 우리 딸도 공산주의자구나. 얘기를 한 거야, 아빠가. 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Dad, 자, 화면 나와요? are you a communist? 여기 안 나오면은 네. 예. 자막을 됐습니다. 자막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저기 문 좀 닫아주세요. Are you a communist? I am. Is that against the law?
It is not. I love our country. And it's a good government. Is Mom a communist? No. Am I? Why don't we give you the official test? Mom makes your favorite lunch, Ham and cheese. ham and cheese. And at school, you see someone with no lunch at all. What do? Share. Share. Well, you don't tell them to just go get a job. No. Oh, you offer them a loan at 6%. Oh, that's very clever. Dad. Ah, then you just ignore them. No. Well. You little commie. 자, 이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슈거 코링이라고 합니다. 설탕칠을 해놓은 거예요. 공산주의에다가.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애들이 속을 수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라고 하면. 근데 요새는 설탕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왜 월마트 같은 데서 파는 싸구려 케이크 아시죠? 그거 드셔보셨어요? 엄청 달거든요. 설탕을 얼마나 뿌려놨는지. 근데 그걸 먹으면 역겨워요. 너무 달아서. 근데 지금 저는 몰라도 이 설탕칠을 너무 덕지덕지 해놔서 사람들이 좀 역겨울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공산주의는요, 도시락을 싸왔는데 나눠주는 거를 오케이 하는 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가 되면 공산주의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매일 나눠줄 건이에요. 한 번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매일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라면 어느 순간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루 안 줬더니 내놓으라고 따져도 괜찮니? 거기에 예스 하면 공산주의자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강제로 뺏어서 나눠줘도 괜찮니? 여기에도 예스 하시면 이건 공산주의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랑 공산당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는 이 세 가지에 예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산당은 누굴까요? 여기서 3번에서 3번에서 뺏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가 처먹으면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죠? 정확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를 양극단으로 하는 이 스펙트럼상에 그 사람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은 나는 안 줘요. 내 거야 라고 하면 그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모두 예스예요. 그러면 이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이타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이타주의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극단에 있는 1번과 2번만 예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번은 뭐냐? 강제로 뺏는 거는 이거는 이타주의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죠? 누군가의 거를 뺏어야 되니까 누군가의 거를 뺏는 게 이타주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건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2번에도 오케이 합니다. 그죠? 선교하러 나가서 사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죠? 근데 선교 나가서 사람들 섬기고 이러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 걸 뺏는 거는 안 돼. 오히려 그게 이타주의적인 거라고 봅니다. 자, 공산당은 이쪽이에요. 뺏어 먹는 선생님. 그리고 요새는 일부의 좌파들은요, 거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정부 돈을 내가 혜택 받기 때문에 지지하면
그거는 이기주의인지 이타주의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토론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은 폐지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오케이, 좋아. 근데 만약에 너의 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야. 근데 너무 이타적이어서 자식한테 하나도 안 물려주고 사회화했어. 그때도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이라고 평가할까? 애들이 멍멍거립니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면 그거는 이타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존 롤스가 얘기했어요.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내가 나의 이해관계를 안 보이는 장막 뒤에 서서 선택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죠? 어. 이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성한 한 표라고 했는데 그걸 네 욕심대로 투표하면 너 욕심이 신성하단 말이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요. 너가 그 투표권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 그걸 너가 처분하는 것처럼 투표를 하면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죠? 투표권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정의의 관념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정의의 관점에서 투표해야 됩니다. 그죠? 페어하죠? 자, 공산주의의 거짓말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시죠? 문화공산주의. 네, 네오마르크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원래는 돈 가지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나누고 그걸 계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화공산주의는 계급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주류 문화, 도덕 포함이에요. 성도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동의하지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그거를 계급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류와 소수자, 다수자와 소수자. 자, 그러면 소수자가 억울한 거예요. 그죠? 피지배계급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성과 혐오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민주주의를 정말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설탕칠해서 거짓말해서 속인 거랑 비슷한 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잠식시킵니다. 제가 배운 민주주의는요, 다양성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은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아웃컴이에요, 아웃컴. 왜?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7분한테 다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다양해져요. 자, 나가서 우리 저녁 여기 가서 아무거나 메뉴 골라서 사 먹으세요 하면은 아마 7분 중에 최소한 두세 종류 메뉴는 나올 겁니다. 그죠?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그 결과가 다양성이에요. 그죠? 이게 다양성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자, 그런데 다양성을 먼저 추구하잖아요. 그럼 자유가 훼손됩니다. 할당제가 그거죠. 할당제. 자, 이 남학생들이 요새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합니다. 아니, 다양성 한다고 비율을 맞추면 남학생들의 자유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양성은 문제가 또 뭐냐면요. 선택적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남자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0%대입니다. 강력범죄로 가면 90%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다양성을 위해서 비율을 맞추려면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징역 1년이에요. 자, 이게 바로 다양성을 강조하면 자유가 희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혐오입니다, 혐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진짜 한번 제가 여기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혐오 하면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예. 누가 혐오를 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었어요, 옛날에는? 혐오, 되게 형스러운. 그죠? 지금 스러운이라는 단어. 혐오하고 항상 붙는 거는 스러운이에요. 스러운 짓. 그죠? 혐오스러운 짓 하지 마.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혐오하면 뭐예요? 반민주적인 억압, 독재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이게 담론입니다. 그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막 쓰고 막 반응까지 막 오, 혐오주의자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갑자기 강의하다 말고 성적 제 취향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성적 취향이 없겠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적인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은 성희롱이 정의되는데 뭐라고 정의하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성희롱입니다. 그럼 제가 처벌당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성적 취향을 요 조그만 7명도 아니고 대낮에 그냥 서울시청에서 성적 취향을 자랑하는데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혐오스러워 하지 마. 이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처벌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 이것만 봐도 뭐예요? 그들이 특권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혐오에 대해서 저는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가장 전통적인 진리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토마스 홉스가요. 여러분 사회계약론 3명 기억나세요? 그때 배운 거 토마스 홉스, 장자크 루소, 존 로크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사회계약론 3명이 주장했다 그래서 3명이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토마스 홉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토마스 홉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사회계약론. 단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죠? 그리고 책 제목이 뭐예요? 사회계약론 얘기한 리바이어던입니다. 네. 이 사람은요, 자유는 무질서를 초래한다. 왜? 사람은 악하니까. 이게 성악설이에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 무질서를 초래해. 그래서 리바이어던 같은 괴물 같은, 우리말로 하면 용이거든요. 용 같은 괴물이 나와가지고 질서를 잡아야 돼. 이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약의 내용이 뭐냐? 계약이라는 거는 이 홉스의 주장인데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까봐 강력한 왕한테 계약을 해서 모든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존 로크는 달랐어요, 생각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야.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을 무시할 수도 있어. 굉장히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전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양심이란 게 있어서 자연법을 얘기하면 그게 양심이거든요. 아시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가 자연법이 어디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 이성과 양심에 새겨져 있다 그랬고 그게 우리 인권선언 1948년도에 만들어진 인권선언에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형제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 이게 세계 인권선언에 딱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자연법 사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는 야 이거 자유 주면 무질서 해라고 했는데 존 로크는 이게 현대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존 로크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존 로크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유를 주는데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니까 괜찮다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법으로 자유를 준다는 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게 주장의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때로는 도덕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가 있어요? 혐오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여기는 물론 없지만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사실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우리가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럼 그거 어떡하냐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가시다가 아이 뭐야 이렇게 그냥 혐오 한 번씩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음부터 그 짓을 안 합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돼요. 도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마다 뭐 도덕이 뭐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요새 저기 그 인터넷 게시판에 야, 뭐 내가 어떤 가게에 갔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이상한 자기가 이상하면서 막 글 올려가지고 가게 주인 비판하는 이런 거 보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그거 네가 이상한 거야 이러면서 뉴스에 이제 박제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도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걸로 혐오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라고 혐오한다든가 뭐라고 혐오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자연법이 잘못됐다고 말해. 그러니까 저절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혐오를 금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안 되고 질서가 무너져서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차라리 독재자가 낫겠다 해서 독재가 출현합니다. 이게 언제 그런지 아세요? 프랑스 혁명 때. 아니 뭐 뭐든지 인위적으로 바꿔보겠다고 혁명해가지고 도덕도 무너뜨리고 종교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그 중심에 있었죠. 1년 만에 자기가 다른 사람 목 자른 그 기요틴에서 죽었습니다. 그 여러 번 이게 굉장히 길어요. 기간이. 혼란 그 자체였어요. 프랑스 혁명이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 아시죠? 3차까지 있을걸요. 한 2차, 3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누가 와서 독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등장한 게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죠. 황제가 됐어요. 왕도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황제가 됐다고요. 프랑스가 민주주의한 그 혁명 시작한 이후에 거의 60년, 80년 후에 민주주의 비슷한 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요새 이 아까 얘기한 다양성에 집중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민주주의는요, 이게 문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 사상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믿냐? 마르크스의 이론을 실천한 레닌이 자기가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저기 북한에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보편적 도덕이라는 거. 자, 보편성, 객관성, 절대성. 이거는 사실은 다 같은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요, 신의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보편성은 신에게서만 나옵니다. 자, 권위의 문제예요. 보편적이란 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지효 선생님. 도둑질은 나쁜가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보편적인 생각인데 아닌데요? 저기 장발장 보세요. 배고파갖고 굶어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빵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인 것도 이렇게 시비를 걸고 계속 말싸움에서 안 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게 되는 기준은 때는 언젠지 아세요? 저기서 누가 똑똑하더니 법복을 입고 판사가 딱 걸어 들어와서 그건 절도라고 하고 절도는 우리나라 형법 몇 조에서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절대적인 게 돼요. 그죠? 그때부터 보편적인 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법관은 우리나라의 법을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jurisdiction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싸움하면 그냥 네 말 대 내 말이에요. 똑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근데 이 상위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객관적인 게 돼요. 우리나라가 왜 북한한테 북한 인권법 만들어서 내정 간섭하는지 아세요? 인권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게 천부 인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 인권이 막 인권이 보편적이라고 하면서 천부 인권 얘기하면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천부 인권 말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근거를 대가 못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토론. 그냥 말 돌려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때 뭐라 그랬냐 저한테. 아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럼 그렇게 공손하게 얘기해. 법 만들어가지고 내 입 막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 보편적 도덕을 폐기하는 겁니다. 칼막스의 이론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유물론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캐리 오버 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다. 칼막스가 뭐라 그랬냐면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데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부 구조는 돈이에요, 돈. 돈이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상부 구조, 도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이 도덕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합니다. 야, 너는 도덕의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권력을 주겠니? 아니면은 도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기 신으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믿는 사람한테 권력을 주겠니?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열이면 열, 보편적 도덕이 있다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도덕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아주 설탕치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미셸 푸코는 이 주장을 한 단계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자연법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경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 그랬죠? 로마서 2장. 그죠, 목사님? 예,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서로 변론하면서. 그게 천부인권 사상이고 그게 자연법 사상이에요. 자, 근데 미셸 푸코는 그거를 부정하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도덕을 정의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문화 그 자체에 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도덕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론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한 게 비판적 담론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되고 그 단어에 담긴 의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 퍼져요. 그러면 그게 도덕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미셸 푸코의 사상입니다. 이걸 비판적 담론 분석이라고 그래요. 왜 비판이라고 하냐? 기존에 쓰던 말 중에 단어 하나를 딱 잡아갖고 야 이거는 여긴 권력이 숨어 있어. 이 단어를 쓰면은 억압이야. 이 단어를 쓰면 억압적인 사상이 전파돼. 그러면서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깁니다. 자 보세요. 담론이 이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담론은 언어학에서 말은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쓰는 순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회 구조가 이 단어에 담겨 있어. 그래서 이거를 쓸수록 그 사회의 구조, 즉
구조라고 하는 건 이 생각의 구조, 도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얘입니다. 메뉴에. 너무 비싸요. 성공은 노력을 의미해요. 진짜 남자는 울지 않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언어인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자는 강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이 말을 계속 쓰게 하면 이런 남자는 강해야 돼. 이런 남성 중심의 사고가 강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1990년대부터 담론 분석 논문들이 아주 그냥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저 구글 스칼라에 한번 담론 분석이라는 키워드 넣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봐요. 이게 남성 중심의 사상이 담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정상인 중심의 사상이 담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받아들일 만할 수도 있어요. 순진한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뭐 있죠? 출산율. 그죠? 이게 출산은 누가 해요? 주체가 여자. 그죠? 근데 출생은요, 모든 사람이 하죠. 그럼 이 출산율이라는 걸 쓰면은 어떻게 되냐? 여자는 애 낳는 기계. 이 생각이 사회에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출산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퍼진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출생률이라는 말을 써요. 또 하나는 자궁포궁 아시죠? 근데 요새 이게 어디까지 나간지 아세요? 반팔이라는 말, 반팔 T를 쓰면 반팔 T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장애인 비하입니다. 유모차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유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학 이런 그 마르크스주의자들 있잖아요. 페미니즘 책들 읽어보면 유아차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포궁. 그러니까 이거를 지네끼리 써가지고 이걸 사회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요, 여러분 너무 엉뚱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 순간 내가 실제로 포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막 포궁은 뭐 억압적이다. 아니 뭐 포궁을 써라. 뭐 이러면은 내가 어디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최소한 포궁이란 말을 쓰진 않더라도 여자들 여기 있는데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스스로 자기 검열이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일부러 좀 자극적인 워딩을 많이 합니다. 나는 독립정신, 아니,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해요, 사실은. 예. 자, 이것도 저게 담론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택당직이란 말? 요새 그것도 공무원들이 재택당직이란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이요, 잘 보세요. 그 단어 자체로는 말이 되는데 두 개가 붙으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재택당직이 그 예입니다. 그죠? 그죠? 동성결혼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논리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쓰니까 어떤 효과를 갖느냐? 결혼에 대한 기존 관점을 무너뜨려요. 당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집에서 잘 거면 무슨 당직이야, 그게. 차라리 당직을 폐지한다라고 해야 돼요. 저런 말을 쓰는 거는 의도적입니다. 그죠?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여기 다들 기독교인이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교회도 정확한 개념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좌파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자, 이 말씀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대충 그 사상만 받아들이면 그냥 어려운 일 해라 이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문과 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길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다가 길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교차로가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길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길하고 이렇게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그 교차로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교차로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면 그건 뭐냐면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 샬롬이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질서 있는 평화예요. 그죠? 글로 가는 건데 계급 타파하겠다는 다양성 얘기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교차할 때 그냥 하다가 확 휩쓸려 가잖아요. 그럼 도덕과 질서가 붕괴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좁은 문으로 분명히 들어가는데 갑자기 넓은 길이 나오면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양성 담론이 이거 제가 직접 연구한 겁니다. 회귀 분석 여기 또 하신 분 있죠? 회귀 분석. 제가 이거를 좀 해봤는데 이 뒤에 이 부분에 이제 민주주의 이념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근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자체 더미 변수 그거는 사실은 여기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0.2 이상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근데 유의미성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변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 밑에 있는 독립 변수도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였는지 동성애 옹호를 받아들였는지 손전순결 인식을 받아들였는지 뭐 이런 것들 받아들였을 때 종속 변수가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을 밝혀내기가 꺼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다문화주의는 제가 이거를 워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져요. 동성애 옹호 이런 거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유전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인 거를 꺼려지는 게 만드느냐예요. 그건 영향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별로 없어요. 이거 제가 이론에다가 써놨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궁금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자, 혼절 순결 인식 이거는 혼절 순결을 얘기한 거 고리타분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공개하기가 꺼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남자애들한테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 근데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도덕적 상대주의.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이거는 뭔가 세상에는 변치 않은 진리가 있어라는 대답에 반대로 대답한 건데 도덕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다양성 담론이에요. 근데 다양성 담론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기독교 정체성 공개하기가 꺼려집니다. 이게 되게 은근히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문화주의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다문화주의 얘기하는 어떤 기반 사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게 일반화됐죠. 그게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좌파 이념에 기반한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외국 출신 이민자 가정에 다문화라는 이름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붙여버렸어요. 그죠?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에 기반한 거예요. 좌파의 이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이념입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동화주의예요. 사실은 옛날엔 다 동화주의였어요. 동화주의는 뭐냐면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려면 너희들이 이 나라 문화에 동화돼라는 거예요. 근데 다문화주의는 그렇게 동화돼라고 요구하는 것이 억압이고 차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자, 외국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니네 집안에서 니네 문화 유지하고 사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강제하면 이건 억압이 맞아요. 근데 다문화주의는 그게 아니고 공적 영역 있죠? 교육, 그죠? 법, 여기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다문화주의가 어느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화문 저기 세종로에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세종대왕 동상도 있죠? 거기다 이제 모택동 동상 하나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저기 디즈니에서 만드는 영화들 보세요. 백설공주의 여자 주인공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아예 명칭에다 다문화라고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성주류와 성인지 이거 있잖아요. 젠더 이것도 우리 모르게 법에다가 박아버렸다고요. 이 단어 자체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뭐 핫한 단어인가 보다 이러고 받아들인 다음에 사회 분위기를 담론 분석으로 막 바꾼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야 하고 법으로 여기서 별의별 개념이 다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면은 이 공적 영역에서 주류 문화의 동화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억압이라고 주장하는 게 다문화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주의는 멜팅 팟, 이게 그 은유고요. 다문화주의는 샐러드 볼 하면 그 재료의 맛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혹은 모자이크. 자, 그런데 이게 쟤네들이 이제 언어 가지고 장난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일단 처음에 말을 딱 꺼냈다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또 바꿔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되게 웃겨요. 한 가지만 하라고. 요새 여성신문에서 다문화는 차별 혐오의 용어 없애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다문화주의, 자기들이 유리한 용어로 갖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다문화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특히 아이들이, 좀 배운 성인들은 안 그러지만 아이들 그 나이 때 얼마나 그 뭐 왕따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심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다문화 이러니까 이제 그거 차별이고 혐오래. 폐지해야 돼.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호모예요. 호모. 우리나라 처음에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호모란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아무런 가치 판단이 없는 단어예요. 호모섹슈얼리티.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학문성교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모라는 말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렇게 묻어버렸어. 그래서 호모란 말 자체가 호모란 대로 이런 게 지금 고착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뱀이 허물 벗은 거거든요. 뱀이 허물 벗듯이 지금 뭐라 그래요? 호모가 여기 보면 비하 표현이래.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비일관적인 게 호모포비아라는 책도 만들어요. 걔네들이. 호모는 비하 표현이고 호모포비아는 비하 표현이 아니야. 자기네들은 허물을 벗어가지고 혐오를 벗어나려고 하고 호모포비아는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이 현행 법률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문화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법률에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활동이 어려운 것도 법 때문이잖아요. 그죠? 자, 2002년 1월 19일에 공무원들 채용할 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2002년 1월 19일입니다. 이거 외국인의 임용이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게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26조의 3.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외국인은 공무원 채용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근데 처음에는 이 단서 조건이 붙었어요. 그 자격 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현행법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게 6조의 3에 1항과 2항으로 나눠놨어요. 1항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거고 2항은 뭐냐면 복수 국적자예요. 한국 국적하고 외국 국적하고 동시에 보유한 사람.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 국적자한테 제한 조건이 더 완화돼야 되잖아요. 순수 외국인보다. 근데 지금 반대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1호, 2호, 3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데다가 여기 보면 등이라고 있잖아요. 등.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딱 한 분야만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임용령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복수국적자 임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 1항은 별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2002년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힌트를 좀 드리면 다문화 가족,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거 많잖아요. 다문화 가족의 국적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파란색이 조선족입니다. 녹색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는 이 두 개 합치면 절반이었어요. 지금은 뭐 한류 때문에 좀 많아지긴 했어요. 노란색이 베트남이고요. 외국이에요. 그래도 계속 많잖아요. 단일 국적으로 치면은 뭐 중국하고 베트남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조선족도 중국이잖아요. 그렇 치면은 가장 많아요. 압도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 제가 사실은 교과서에 들어간 다문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꿈쩍도 안 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법을 찾아봤더니 문화 다양성법이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게 2020년에 시행된 거거든요. 2010몇 년인가? 2011, 14년에 제정됐네요. 이게 어떻게 제정됐냐면 유네스코 아시죠? 우리 현숙경 교수님이 유네스코의 실체에 대해서 강의한 거 들어보셨죠? 유네스코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보호의 증진에 관한 협약, 여기에 우리나라가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정 간섭을 한 겁니다. 자, 문화 다양성의 정의가 2조에 나와 있는데 집단과 사회문화, 사회 간, 사회 내 전해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 이 문구를 근거로 어떤 행위들이 우리나라에 용납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게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국가가 매년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조에 보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라고 돼 있어요. 자, 보통 법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할 때는, 규정할 때는 대부분 모든 국민은이라고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회구성원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확 널려놓으면 관광객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해도 돼요. 그죠? 이렇게 앞뒤문을 다 열어주는 게 위험하지 않나. 저는 반대합니다. 자, 이게 그 공적 영역에 다문화가 들어왔을 때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교과서 185쪽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일단 나는 우리 저기 좌파는 항상 성욕에 집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족의 기능을 설명한 건데 그거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네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이거를 고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나요? 가족의 기능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결혼이 단혼제, 복혼제, 일부다처제, 일부처 다부제,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이처럼 결혼은 각 사회의 경제적, 종교적, 민주주의 인사에 따라 규칙과 형태가 다양하다. 자, 이거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사실이잖아.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교과서에서 이거를 배우면서 주변에 무슬림들 들어와서 일부다처제를 하고 살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나도 나중에 일부다처제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공적 영역이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되죠. 저는 이것도 반대입니다. 근데 지금 문화 다양성법이 있으니까 반대해도 문화 다양성법 어떻다고 처벌은 안 받는데 국가에서 이거 바꾸라 그래도 버텨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좀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거 왜 몰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21대 국회가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여기잖아요. 지금 20이 되고 자, 이게 각 의회에 이게 4년 임기로 잘라놓은 거잖아요. 법안을 얼마나 발의했는지 이게 다 통과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발의했는지를 이게 통계로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6대 국회가 언제냐? 200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럼 김대중 정부가 언제 출범했죠? 1998년입니다. 자, 정부가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는 누가 발의하는가에 따라 정부 발의안 그리고 의원 발의안 두 개로 나눠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도 대부분 정부 발의안이 더 많은 게 정상입니다. 저는요, 국회의원들 좀 법을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총 쏘다가 금메달 따가지고 국회의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태권도 발차기 돌려차기 한번 해갖고 그리스 저기 거인을 물리쳤다 이래갖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법률을 만든다? 저는 반대합니다. 자, 15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게 15대하고 16대 요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정부 발의안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의원안도 마찬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아마 김대중 정부 출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16대 국회가 되고 나서 1651건으로 두 배가 뛰었어요. 의원 발의안이. 그러면서 갑자기 법안 발의안이 늘어났죠. 자, 이 비중을 한번 볼까요? 그전에는 그래도 정부안이 더 컸어요. 이렇게. 그죠? 비슷하거나. 근데 16대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법을 만들어냈어요.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계속 뉴스에 뭐라고 실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21번 법률안을 거부했다. 노란봉투법. 그죠? 노란봉투법. 그러면서 뉴스에다 뭐라고 보도했냐?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한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뉴스 보도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쟤네들은 왜 법률안을 종이 비행기 날리듯이 날리는 거야? 왜 날렸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격하다가 총 잘 쏴가지고 국회의원 하는데 내가 4년 동안 거의 5천 개, 만 개의 법률안이 올라와요. 그럼 내가 이거를 검토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계속 줄줄 새 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자, 그러면 우리 외국하고 비교해 봅시다. 왼쪽에. 이게 2507 아마 16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법률 발의안이 2507이었던 게 이게 16대. 그러다가 20대 때 얼마요? 24,141건. 그때 미국도 늘어나긴 했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근데 9천에서 15,240.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아직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법안이나 막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별의별 법안이 다 와 있잖아요. 저도 뭐 반대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포기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제는 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경제정의가 뭐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경제정의가 뭐예요? 대기업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기업을 뭐 대기업 구조의 경제 구조를 뭐 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정의인가요? 지금 여러분 대기업이 우리나라 삼성, 현대 외국에 가서 돈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자원 없는 나라에서 이 나라 경제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게 경제정의인가 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턴가 국회의원을 통제하겠다고 입법 발의한 거를 각 개인들을 평가하는 거를 지네가 국가기관도 아닌데 지네가 만들어 갖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해가지고 얘는 국회의원 하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의 콤비입니다. 사회 바꾸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죠. 시민단체들하고 아주 환상의 드림팀을 이뤄갖고 사회 변혁하는데 아주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지원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딱 잡아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 언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째,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걔네들 우리나라 말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만 일단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거를 나라에서 돈 들여서 가르치죠?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외국에 있는 2세들 보잖아요. 걔네들은 한국말을 못해서 문제예요. 거기 살다 보면. 그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예를 들면 중국에다. 그럼 얘네들이 중국어 수업만 듣냐? 아니에요. 베트남어 수업 듣고, 뭐 태국어 수업 듣고, 일본어 수업 듣게 공짜로 지원해 줍니다. 원어민한테. 그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문화 정책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입각해서 지금 다문화 외국 국적 출신들이 직업도 변변한 거 못 얻고 지금 경쟁이 잘 안 되잖아요.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키워줘서 동등한 위치로 올리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이 공적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딴 거는 뭐 어려우니까 얘네들 장점 살려서 다국 여러 나라 말을 하게 하면 그래도 얘네들이 좀 동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냥 그럭저럭 말이 돼요. 이게 명분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엄마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더 많은 기회를 뭐 예를 들면 중국에는 중국말 하는 엄마랑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저기 외국에 가가지고 한국말 잘 못하듯이 그거 해준다는 건데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말도 해가지고 능력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거 이제 2023년도에 공무원 채용 때 다자녀 다문화 가정 우대 추진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다자녀 뭐 이거는 출산율 낮으니까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끼워 팔기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앞에 다자가 같다고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웃겨요. 하는 짓이 너무 보이잖아. 자, 이게 윌 킴리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Multicultural Citizenship 여기 뭐가 돼 있냐면 다문화주의에 실천하는 전략이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을 일단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줘 가지고 동등한 위치로 올라오게 만든다가 1단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공적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사회는 이거 의우킴미카는 뭐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로 썼잖아요, 책이. 네, 다문화주의.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런 다문화 아니면 지원 사업을 하나요? 우리 한인들 가가지고 그런 하죠. 그게 affirmative action이잖아요. affirmative 아시죠? 이게 그 소수자 우대 정책이에요. 아, 근데 그거 지금 뭐 폐지하냐 어쩌냐고 뭐 대법원 가서 뭐 이렇게 됐잖아요. 요새는 그거 헌법 불합치 판정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도 되기도 했는데 예, 대학 입학할 때 그거를 다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학원에 가면. 요즘 더 하신 것 같아요. 예, 하시겠는데. 예, 다자녀 다문화를 예. 학원에 아울 수 있는 집단 인수감이잖아요.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 문제가 많죠. 그 숨은 문제도 또 있네요. 예. 아이는 우리나라 안 난다. 제가 한때 저기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 저 금성 교과서 저거 보고 일부 다처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 안 되나 생각해봤는데 규제할 길이 없어요. 왜일까요? 혼인신고만은 안 받아주는데 사실혼으로 살면 되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급제도 발표가 음, 그런 거에 좀 많이 경험이 민족적으로 쌓였던 네. 때, 작을 때,